국왕 가운데서 최악의 인성, 최악이 숙종이라고 보거든요. 뭐라고요? 야. 바로 다 유배와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려요. 그 진짜 그 숙종이 괜히 숙종이 아닌 거네요, 진짜. 그게 바로 기사 환국입니다. 숙종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숙종이 다짐을 했던 게 자기 이전까지는 여당이랑 야당이랑 어쨌건 간에 공존을 했거든요. 네, 네, 공존을 하면서 견제도 하고 균형도 맞추면서 네. 왕이 잘못하면 상소문도 올리고 왕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대부 중심의 정치를 했는데 네, 네. 숙종은 나는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게 환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환국의 방식이 뭐냐면 공존이 아니라 한 당만 쓰고 다른 당은 버려요. 아예. 내가 언제 여기에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게 야, 만드는 그러니까 게 지금 숙종 권력을 방식이에요. 가졌더라도 숙종한테 맞아요. 밑보이면 갑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정치 천재 같은데요? 아 진짜. 예. 근데 이게 참 부작용이 뭐냐면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의 이제 환국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서인도 그렇고 남인도 그렇고 학습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어제까지 내가 야당이었는데 오늘 여당이 됐어. 자식들 삐삐삐 다 죽었어.가 아니라 나중에 학습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본인들 어차피 왕이 또 마음이 바뀌면은 확 뒤집힐 거다. 그래서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예 정치를 안 해요. 아 진짜. 결과적으로 왕권이 강화된 건 맞아요. 신하들이 일을 안 하니까 왕은 힘이 세고. 자, 그런데 이 정도의 피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왕후를 폐위하는 데에서는 진짜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 맞아요.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숙종이 내민 그 인현왕후 폐위의 명분이 뭐였냐면 네. 인현왕후 폐위의 명분이 뭐였냐면 네. 과거에 인현왕후가 꿈 얘기를 했다. 꿈에 장 씨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장 씨가 네. 옛 전생의 짐승이었는데 전하가 쏴 죽여서 원한을 안고 태어났다라든가 아니면 꿈에 선왕과 선후가 나타나서 나한테 장 씨하고는 자손이 없을 겁니다. 이런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저주 같은. 네, 폐비의 구실이에요. 진짜로. 근데 꿈이랑 완전 정반대 됐잖아요. 아들도 맞아, 아들 낳고 본인이 괜히 행복하고. 잘못 꿨네 꿈을.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 이런 거잖아요. 너 폐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캐비넷이 있었던 거죠. 오늘은 네. 뭘 한번 꺼집어내 볼까.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 숙종의 그 본인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왕의 말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이제 후궁이 왕비가 되고 맞아요. 그렇죠. 왕비가 서민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 그 장희빈이 왕비가 된 것이 이제 기사환국을 통해서 네. 이제 왕비가 되고 서인 세력이 이렇게 일소가 됐는데 그 기간이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숙종이 이제 권력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아마 분명 숙종의 결정, 그러니까 숙종의 변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남인이 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력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그 여성들을 위주로 본다면 장희빈의 뭐 행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내명부가 관련이 되면 척신이라 그래서 종친이라든가 외척 같은 또 다른 권력 세력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항상 입체적으로 권력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5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뭔가 남인이 또 득세를 하니까 이놈들이 조금씩 선을 넘네? 그 약간 그런 걸 일일 봤죠. 수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현왕후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맞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 자존심 강한 여성이 우리 사대부 집안에 진짜 우리 진짜 집안 너무 잘 나가고 내가 한 번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였을 때 안 와요. 그렇지 자존심 있지. 좀 멋있었어 방금. 예. 그러니까 거절을 왕이 불렀는데 안 가. 그렇죠. 왕명인데도 안 가. 예.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행위를
3번을 합니다. 3번이나 네, 거절 동양에서는 2번 당해요. 네, 3, 4번이죠. 내쫓을 때는 진짜 집안에 먹을 것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인현왕후가 그 정도로 쫄쫄 굶길 정도로였고 신하들이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도와주자고 좀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니까 굉장히 냉혈한에 가까운 사람일 그러네요.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인현 왕후를 숙종이 불러들임으로 해서 일어나는 국면 전환이죠.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돌아와 놓고 인현 왕후는 환궁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나중에 기록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없고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뭐 스트레스, 우울증, 마음의 병 아마 그때 궁에 오기 전부터 벌써 화병 같은 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겠죠. 너무 사랑을 둘러싼 네. 질투, 투기 이걸로만 사실 봐서도 안 되는 게 인현왕후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서인당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장희빈은 남인당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권력을 사이에 둔 두 당 간의 치열한 갈등이 다 여기에 이제 녹아 있는 거죠. 상평통보는 조선을 대표하는 돈이죠. 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옛날 돈도 상평통보잖아요. 그쵸. 예. 예, 이 상평통보를 찍은 사람이 바로 숙종입니다. 와. 그러면 그전에는 돈이 없었느냐? 네. 그렇지 않고요. 아. 많은 왕들이, 조선의 모든 왕이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아, 그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 이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서인가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화폐가 있어야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그 통제를 왕이 해야지. 땅을 가니 지주인 양반 집단들이 하면은 권력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돌릴 수 있는, 태완시킬 수 있는 세금 부분이 거둘 때도 사실 화폐가 왕권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렇죠. 곡식으로 받는 것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말은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길하고 같아요. 측정, 교환, 저장 이것이 되게 편해야지만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화폐가 없다면 물물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힘든 거죠. 모든 분야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이것을 군왕들은 알고 있었어요. 조선 초기부터 계속 화폐를 무진장 발행을 많이 해요. 조선 통보 그리고 이제 지폐라고 알려진 저화까지 무진장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세종대왕이 이것을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돌질 않습니다. 아, 그 훌륭한 왕인 세종대왕도 이거를 유통을 못 시켰던 거네요. 그렇죠. 예, 세종이 얼마나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냐면 정말 이거 쓰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곤장을 친다,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강하게 나왔네. 갖가지 국약 처방을 하는데도 되지 못합니다. 세종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다가 숙종 때 이것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숙종이 세종이 못한 것을 한 셈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인현왕후랑 장희빈 얘기했을 땐 숙종이 어쩜 저렇게 줏대 없이 줏대 없는 사람이 있죠. 어쩜 저렇게 귀가 얇을까라고 했다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상당히 굉장히 추진력도- 유능하고 네. 추진력 있는 왕이에요. 실행력이 있고 딱 강단 있는 또 그런 왕 사실 국가에는 이런 왕이 같아요. 필요하긴 네. 하죠. 그렇죠. 숙종의 다른 업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여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여인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권력을 조정을 했구나. 거기에 이 여성들을 이용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찌 보면 그냥 그거에 대한 핑계일 수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숙종의 왕권을 휘둘릴 수 있었던 거는 뭐 경제 규모가 커져서 부가 늘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종은 조선조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정도예요. 예, 사실 비교되는 왕들이 있죠. 세종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건국한 지 30년도 안 돼서 집권한 왕이에요. 그러니 앞에 있었던 그 건국이라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무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권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약 신강이 그냥 일반화된 왕이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왕이 일반화된 이때의 왕권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숙종은 오로지 정치력만으로 만든 권력이에요. 와, 예. 세네. 그러니 숙종을 우리나라의 절대 군주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신하가 스승이 돼서 왕을 가리키는 제도가 경연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들은 사실 경연이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 아랫사람이 스승이 돼서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왕 됐는데 또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제일 이런 위인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숙종은 이 경연을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던 왕이었어요. 대단하다. 모범생. 14살이었는데 맞아요. 그때부터. 와.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그 14살이 네, 당시에 정말 초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68세의 신하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진짜. 송시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송시열의 권력과 그리고 힘과 영향력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조차 송시열을 존경하는 그런 느낌의 필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누구도 송시열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림 전체가 이 송시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정말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이 숙종이 이때 14살밖에 안 된 숙종이 송시열을 칩니다. 와, 14살이 그 꼬마애가요. 60을 넘었으니까. 야. 그 원인은 바로 예송 논쟁 때문인데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승하했을 때 그때 대비가 한 분 살아 있었습니다. 자의 대비라고. 자의 대비. 그런데 궁에서 제일 높은 이 사람이 옷을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송 논쟁입니다. 이때 실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송시열이 꼬박꼬박 효종을 서자라고 해요. 서자라는 어휘를 계속 씁니다. 왕한테. 사실은 조선은 장서 구분이 아니라 적서 구분을 하는 나라예요. 정실 부모에 태어나면 장자든 차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적자고 나머지는 서자인데 송시열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와서 왕을 꼭 서자라는 이름, 조선에서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치욕을 주는 야, 살짝 그런- 비하같이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왕에게 덤빈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현직 왕한테. 네. 그러니까. 이때 18살인가 그런데 그때는 숙종처럼 강단이 잊지 못해서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서인이 셌기 때문에. 송시열이 주장하는 이 서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1년을 입어요. 그리고는 15년 후에 이제 자의 대비가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효종의 부인 죽게 되면서 그 자의 대비는 아직도 살아있고 또 옷을 입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다시 남인과 서인이 1년을 입을까 9개월을 입을까를 또 싸우게 된 거죠. 이때 중요한 게 현종이 이제는 송시열, 서인을 가만히 두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계속 보니까 내 아버지를 적자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서자라는 명칭을 들이댄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건 뭐냐면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고 신권이 왕권을 완전히 누르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이것을 현종이 눌러요. 송시열을 누르고 아니 너네 틀렸다. 남인이 맞다. 이러면서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네 현종이 죽어버려요. 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다? 숙종이 이제 등극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숙종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의 행적을 기록을 해야 돼요. 네. 쭉 쓰다 보니까 아버지가 옳음을 밝히다 보니 누구의 틀림을 밝혀야 되는 거죠? 송시열. 예, 송시열의 틀림을 밝혀야 되는 거죠. 송시열은 누구의 틀림? 서인 전체의 틀림을 한 번 더 공포를 해야 되는 와, 거죠. 세다 이거. 예,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송시열의 제자한테 맡깁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실제 어떤 그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가지고 한번 숙종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프로파일링? 괜찮아요. 예. 우리가 이제 진짜 이번에 시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의 성격을 볼 때 네. 가장 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뭘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돈 있어요? 얼마나 잘 쓰냐. 네. 매너?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행동. 그 본인 차에 그 뭐죠 블랙박스를 거꾸로 놓고 하루를 보시면은 녹음해서 보시면 여러분 성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조선 시대니까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글씨체, 글씨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실제로는 성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숙종의 글씨를 한번 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뭐 있어요? 진짜 글씨? 1번은 이제 효종대왕, 효종이고 두 번째는 현종, 그러니까 숙종의 아버지. 효종은 사실은 조금 약간 비껴나가는 왼쪽 위로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보통 그러네. 이제 약간 치우쳐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 이제 사라지면 약간 좀 진취적인 부분도 있고 현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자유스러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이제 여백이 많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석을 이제 글씨체 가지고는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숙종의 글씨는 임금 중에서도 명필로 또 유명합니다. 깔끔해요. 깔끔하다. 네. 활자체처럼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저런 그 우리가 보는 소시오패스든 사이코패스든 글씨가 딱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네모 안에 글자에 벗어나는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와.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그 자기가 외부에 보여지는 자기 모습에 그 허점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중요하게 이 글씨도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완벽주의자이면서 자기 중심이다. 아. 나르시스트에 가까운 형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인물 됨됨이까지 알 수 있다. 그렇죠. 신기하다. 근데 아까부터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둘 다 얘기했는데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뭐죠? 소시오패스는 흔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뭐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일차적인 자극 그리고 상습적인 일탈. 소시오패스들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적이지 않은 일탈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굉장히 영악한 느낌이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거고요. 서울흥의 지금 그 숙종의 능이죠. 거기 가면은 숙종의 여인들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현재 묻혀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추정. 추정. 누군가요? 누굴까? 뭘까요? 이제 숙종이 애지중지했던 고양이가 거기 묻혀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숙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애묘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숙종이 아버지 현종의 능에 이제 그 참배하러 가던 길에 그 노란 털을 가진 굶주린 고양이가 나타났대요. 지금으로 치면 치즈냥이죠. 미야오. 그러니까 눈에 밟히면서 우리 아버지 집 능에 가는 길에 지금 고양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필시 뭔가 있다. 돌아가신 선왕의 영혼이 이 고양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에 이 고양이를 챙겨가지고 그런 다음에 키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이름은 이제 금덕이라고 하고 이 금덕이가 낳은 새끼가 이제 금손이라고 하는데 이 금손이를 너무 예뻐했다고 합니다. 네. 뭐 고기 반찬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는데 너가 날
옆에서 야옹 그러면 추루 먹을래? 상상이 안 되지만 그렇죠. 이 분문하는 가운데서도 мя우 어이구 우리 귀여운 고양이 하면서 옆에서 챙겼고 그러니까 숙종이 자고 있는데 옆에 와서도 같이 잤고 이런 또 파격적인 애정 한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묘만 가까이서 선왕을 모시고 밥 먹었네. 차가운 밤에는 몸을 말고 용상 곁에서 잠들었네. 비빈들도 감히 고양이를 길들이지 못하는데 임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양이만 사랑하셨네. 야, 이거 실제 기록인 기록이에요. 거잖아요, 실제 기록. 근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제 숙종이 이제 그 승하를 했어요. 숙종이 이제 죽은 다음에 금손이도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 슬피 мя우 울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얼마나 숙종을 따랐으면은 그 곡기를 끊고 뭐라고 할까요? 주인을 따라갔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짜 차갑게 네. 만약에 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지 고양이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양이를 예뻐한다. 내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아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내치고 사약도 내리고 했지만 나 이렇게 인간적인 면도 있는 사람이야라는 좀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숙종은 다 정치니까 이것도 네, 의심.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정말 뛰어났던 사람인 건 확실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오. 예, 사실 조선 자체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잖아요. 왕을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왕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만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뭔가를 보호하고 그렇죠. 그 자연재해도 막아야 되고 하는데 동물에게 시간을 뺏길 수 있느냐 도덕의 근본을 여기에다가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숙종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나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충분히 정치적인 제스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천궁녀는 의자왕이라고 하면 삼천궁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데 조작된 팩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부여에 가보셨나요? 가봤죠. 가봤죠? 그럼요. 부소산에 올라가면 낙화암이 있어요. 네. 가보면 깜짝 놀라요. 왜요? 3,000명은커녕 30명도 못 써 있어요 거기. 아, 너무 좁아서. 너무 좁아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저 아저씨 비겨 내가 먼저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3,000명이 진짜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우수수수 이렇게 무슨 낙엽도 아니고 애초에 이게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자, 사실 봐봐요. 의문 들어요. 네. 삼천궁녀라고 칩시다. 네. 당시 이제 그 부여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사비성 부여였죠. 네. 인구가 약 5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계산해 보면은 3,000명이라고 하면 당시 수도 인구 전체의 20분의 1이잖아요. 그건 너무 많다.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교수님. 삼국유사에 보면은 네. 그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왔을 때 네네네. 그 사비성에서 있던 그 의자왕과 그 안에 있던 그 왕족들, 그 대신들 그리고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후궁과 궁녀들이 적군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겠다. 맞아요. 라고 그게 해서 우리가 알던 내용이죠. 예, 강물에 몸을 던졌다라고 네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기록에는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이거 누가 만든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00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일단 3,000이라는 것이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양귀비 있죠. 양귀비. 알죠. 이 양귀비와 당현종이 뭐 너 죽네 나 사네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를 백거이라는 그 당나라 시인이 묘사를 했습니다. 네네. 후궁이 3,000명이 있지만 네. 그 3,000명의 사랑보다 한 사람에게 푹 빠졌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면 정말 3,000명이 아니라 네. 많다의 대명사가 돼요. 아 비유적인 표현이군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친구가 3,000명이다 그럼 진짜 3,000명이 아니라 많다는 뭔지 알겠다. 야 이 전화번호부에 3,000명 3,000명이야. 그 진짜 3,000은 아니지만 뭐 500명 진짜 있어도 의자왕을 알고 있는 거는 뭔가 좀 흥청망청 뭐 방탕하게 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흥청망청 방탕한 이미지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의자왕의 서자가 41명이라는 기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이게 달리 보거든요. 서자가? 그렇게 많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자 41명이에요. 그러면 정실에서 낳은 자식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그렇죠. 공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80명이 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자식이 많다고 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삼국지 조조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자식이 22명이야.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29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자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꼴 방탕한 남자다? 이거는 근데 좀 많아도 좀 너무 많으니까. 29명의 몇 배잖아요, 지금 80명은. 백제 멸망사에 있는 의자왕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꽤 많아요. 예. 제15년, 그러니까 의자왕이 50대 중후반이 될 적에 태자의 궁을 굉장히 사치스럽게 꾸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이듬해엔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아서 그때 그 좌평 자리에 있던 성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린 거죠. 이제 좀 자중하시라. 그게 한 명씩 있어야죠. 이제 자제하시라라고 네. 말렸는데 이 성충이 감옥에 갇혀요. 그 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중하라고 했다고? 네,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폭군의 한 또 전형의 모습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뭐 사치에 음란에 향락 뭐 충신까지 일단 가뒀으면은 조건은 다 갖췄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거의 맞는데? 지금 이 그러니까요. 기록대로 지금 보면은. 오해는 없는데. 이게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라 백제, 사람이에요. 그쵸? 신라 사람이니까 백제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은 음해하려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의정에 대한 악플을 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문제는 누가 두 사람 썼냐. 세 사람이 말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잖아요. 네. 이게 막 옛날에 외가 백제랑 진짜 친했거든요. 예. 근데 그 외에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의자왕의 군의 대부인 그 왕후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요망하고 무도해서 멀쩡한 신하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는 마음껏 이런 기록을 쓴 게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저게 절친도 그렇게 얘기한 거면 절친 나라도 그러면 그죠, 베프말은 그죠. 들어야죠. 그러니까 왕후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여를 나중에 한번 그 투어를 가시면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부여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백제의 유물이에요. 이게요. 네, 네. 웅장해요. 네. 거기 보면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소정방이 그 당나라 장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 딱 보니까 정림사에 석탑이 있는 거예요. 네. 석탑에다 그럼 이걸 내가 정복했다는 기록을 남겨라 해. 대당제국이 백제를 멸망시킨 기념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은고 부인 왕후에 관련된 기록이 있거든요. 고든 신하들의 간언은 물리치고 요사스런 부인의 말을 좇아 어진 자에게는 강한 형벌이 내려지고 아첨하는 자에게는 총애와 신임을 주었다. 당나라와 외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거의 진짜 믿겨지긴 하는데 은고 부인이 정말 국정농단을 한 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 의자왕이 국정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략 한 65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나는 그 이면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원래 부여용이라는 사람이 태자였다가 나중에 655년에 태자효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자가 바뀌게 되는데 은고라고 하는 이 대부인이 아마도 태자효의 친모로서 이 태자효를 태자로 앉히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자를 안 쳤으니까 이제 좀 약간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의자 왕이 뭐 음란했다든가 뭐 응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당 내지는 신라에 의해서 승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사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제가 반드시 망해야만 되는 국가고 자기들이 정벌해야만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땅한 명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망할 만한 나라였다. 그 과정에서 의자 왕과 응고 이런 어떤 그 멸망으로 가는 서사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마 기록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왕으로서의 업적 같은 건 없나요? 네, 당연히 많이 있죠. 특히 그 후대 왜곡된 기록에 의해서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네. 의자 왕은 신라를 그야말로 코너까지 밀어넣었던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훌륭한 정복군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설록화를 잠깐 볼까요?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와우, 와, 신라를 그냥 불태워버렸네. 신라 중간 저긴 것 같은데요? 탑이 근데 지금 저게 성이 하나, 봤을 둘, 때는 셋, 백제 넷. 건 아니겠죠? 네, 신라 거 성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저게 다 의자 왕이 정복한 땅이에요. 와, 기가 막히다. 이때까지는 뭐 방탕이니 사친이 음란이 이런 기록 안 나와요. 네, 나오지 않고 거의 654년까지 신라를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네, 이게 6세기 후반경의 그 삼국의 지도인데요. 의자왕 즉위 전의 지도입니다. 신라의 거의 3분의 1, 뭐 이 정도? 절반? 네, 너무 작은 나라. 절반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포위당해 있는 느낌으로. 아, 근데 저거 진짜 거의 3분의 뒤에는 1. 바다고. 충청도 전라도 거의 데가 고립이지 없어요. 고립. 다음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 이게 바뀐 거네. 초록색, 연두색 같은 게 다 넓힌 거 같아요. 연두색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의자왕 때 넓힌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저렇게 밀고 들어간 거면은 진짜 장수가 엄청 뛰어난 네, 분이시네요. 전략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의자왕이 백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멋있다, 초기부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위 2년 만에 직접 자기가 친정을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가서 무려 한 40여 개의 성을 아, 직접 빼앗았다. 출두하신 거예요? 신라 잔족들을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수뇌부에 있으면은 잘 안 나서잖아요. 잘 안 나서잖아. 그렇지, 나서 힘들죠. 너희들이 해라 이거 하는데 내가 전력이 직접 있어야지. 전장에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겠다. 이거 딱 던지고 들어가는 왕이 제일 멋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정복군주다운 모습이죠. 맞아요. 지시만 하는 게 진정한 아니고. 모습. 백제는 신라와의 대결에서 이 당나라가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하기 전까지 줄곧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제2기년 20년 동안 총 11번 신라를 침공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총 한 80여 성 정도를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신라에게 잃었던 영토를 완전히 되찾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잃었던 영토를 되찾아가고 있는 부루마블 했네요 진짜. 주사위 굴려가지고 이거 내 거 막 성 따먹게 하고. 대단하시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정말 무서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시에 신라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김춘추랑 김유신 짝이라고 하면 이건 전설적인 페어잖아요. 서로 한 명은 엄청 노련한 정치인, 한 명은 엄청나게 강한 이제 무력을 가진 사람에서 서로의 보완점을 메워주던 진짜 완벽한 커플이었는데 이 의정한테는 정말로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김유신이 전쟁 나갔다가 아빠 왔다 하고 나면은 또 불려 나가서 또 걔야 하고 나갔다 올게 하는 식으로 집에 붙어 있을 틈이 없었다고 해요.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죠. 자, 그나저나 이렇게 저렇게 거침없이 전쟁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왕권에 대항하는 기존 호족 세력의 방해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그 전통적인 뭐 귀족 세력들이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왕도 원래는 그 아버지 무왕의 맏아들이었어요. 무왕의 당시 부인이 그 사택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택왕후. 이 사람이 의자왕이 태자가 되는 거를 굉장히 견제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견제받다가 나중에 상당히 늦게 태자가 됩니다. 632년경에 가서야 태자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나중에 어떻게든 저 사람들 싹 다 제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의자왕이 즉위 1년 만에 그때 마침 또 사택 왕후가 죽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그 사택 왕후 쪽에 붙어 있던 일부 왕족들, 일부 대신들을 싹 다 숙청해서 백제의 그 섬으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너무 무서웠을 거야. 자기 라인 끊겼을 때 이 죽음 기다리는 게 나죠. 너무 그럼. 무서워. 너무 두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의자왕이 굉장히 좀 주변 정리는 좀 깔끔하게 했네요. 아 그러네. 진짜 그것도 그러네요. 일 처리가 깔끔하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나당연합군한테는 그렇게 쉽게 함락된 걸까요? 애초에 근데 이 신라 백제 싸움에 왜 당나라가 껴든 거예요, 근데?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건 또 그러네. 왜 그랬어요? 원래 당나라는 백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원래는 고구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어떻게든 정복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거든요. 특히 645년에 당태종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그 영웅이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작심하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는데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와. 이때 마침 신라가 다가온 거예요. 당나라 쪽이 다가와서 저희가 나중에 고구려 치는 것도 도와드릴 테니까 당에서 저희 백제를 치는 거를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하의 샌드위치. 얘기했던 거죠. 신라가 머리가 진짜 좋네요. 외교를 굉장히 네, 잘했던 위기 대처에 굉장히 능한 그런 네, 나라였네요. 와. 외교를 잘한 거죠. 원래 싸움 못한 애들이 이 눈치 보고 연합에 특화돼 있죠. 잔기술, 잔머리. 인형이죠. 그렇죠. 네, 이 지도를 보면요. 의자왕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서 내륙으로 그 백제로 오는 길은 고구려가 버티고 있잖아요. 당나라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의자왕은. 네. 설마 배를 타고 저 긴 항로를 통해서 백제로 단숨에 오겠어라고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배 그렇게 먼 거리는 사실 아닌데. 당시까지는 근데 많은 군대 이끌고 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한 번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쳐들어올 때는 1,900척에 달하는 배를 가지고 13만 대군이 오거든요. 13만. 그 정도나 되는 대군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당나라 군대, 신라군의 합하면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버텨도 결국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자왕은 웅진성, 지금의 공주에 들어가서 농성전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이자 배신자가 웅진성 안에 있었어요. 누구야? 밀정이 누구야? 밀정이 누구야? 그 내부 세력의 배신? 저는 아니에요. (660년 7월 13일에) 의자왕이 이제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이제 포위하고 오니까 의자왕 본인하고 그 태자하고 같이 몇 명의 대신들하고 일부 군대를 데리고 공주 지역의 웅진성으로 갑니다. 이때 사비성에서 갑자기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자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하면서 왕을 자칭을 합니다. 술 왜 먹었어? 왜 갑자기 그래? 그런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마도 그 왕이 계승 과정에서 밀려났다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었구나. 첫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침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라고 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필이면 망나니가. 어차피 나는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도 왕이 못 된다. 그럼 찬스는 지금이다. 그럴 바에는 지금 다 죽던가. 사비성이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나중에 함락이 돼버렸어요. 수도잖아요, 저희. 네, 너무 일찍 함락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공주에 있던 그 웅진 지역에서도 이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 그때 웅진 지역을 맡고 있던 그 사령관이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식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버린 것 같거든요. 네. 이미 뭐 상황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버티다가 나중에 당나라한테 함락돼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느니 여기 의자왕도 있겠다. 네. 의자왕을 데리고 우리가 항복해버리면 어떨까? 와, 라고 해서 말도 안 돼. 결국에는 칼을 뽑아들고 의자왕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의자왕을 데리고 나당 연합군에 항복을 해버린 거죠. 이거 너무 고급져요. 오, 이거는 그냥 만든 방이 아니에요. 자개 같기도 하고 뭐 자개로 만든 거. 예술품 엄청난 같아요.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저 당시에 한 땀 한 진짜 땀. 목화 자단 기곡. 근데 왜 이름이 뭐예요? 목화 자단 기국이 뭡니까? 나무로 만들었던 뭐. 맞아요, 맞아요. 오.
예, 목화가 나무의 그림 같은 걸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 목화. 자단이 자단나무라는 재료고 기곡이 이제 바둑판이라는 뜻인데 바둑 안 두는 사람이 봐도 이제 고급져 보이잖아요. 네. 비싸 보여요. 이게 그런데 조선 후기 뭐 한 100년, 200년 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나 쓰던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려 140년 아니고 1400년 전에 만들어진 1400년 전 거예요? 백제 바둑판이에요. 미쳤다. 와. 갈라지지도 않고 틀어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는지. 이제 원본인 실제 물건은 일본의 수장고에 진짜 비싼 작품은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쓴 거라고 하거든요. 저 자단이라는 재료가 스리랑카산 자단나무를 쓴 거래요. 스리랑카? 근데 이게 10년에 1cm가 자라는 나무래요. 와, 진짜 귀하네. 그러네요. 귀한 나무네요. 진짜 귀한 거다. 심지어 저 서랍에 있는 그 바둑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붉은색, 붉은색인데 붉은색? 원래 흰색 아닙니까? 보통은 흑백으로 하는데 저 시대에는 저렇게 또 적색으로 또 돌을 썼던 야, 모양이에요. 그럼 못 참지. 신기하다. 그 위에 그림이 하나하나 다 그려져 있어요. 그 바둑돌이에요? 바둑돌에 바둑돌 위에도. 너무 신기하다. 저것도 보물이에요. 저것도 저건 보물이다 진짜. 저런 게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와. 옆에 이제 자세히 보면 꽃무늬처럼 보이는 저 무늬들이 낙타라든가 아니면 앵무새라든가 하는 그 보기 힘든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막 먹이를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새겨 넣고 저 위에 줄무늬 있잖아요. 바둑을 두도록. 저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저게 단단한 상아 있잖아요. 코끼리 상아. 그거를 조각해서 저렇게 끼워 넣은 거거든요. 네. 아, 초호화 바둑판. 저게 상어예요? 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 롤스로 땡 바둑판이네. 그죠? 이게 줄을 상하로 쫙. 아니 이게 지금 삼국시대잖아요. 1400년 전. 그러니까요. 1400년 전에 스리랑카산 자단나무, 귀한 나무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거의 본 적도 없는 낙타를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희귀동물들을 막 해외에 있는 희귀동물들 앵무새. 그리고 거기다 상아는 또 코끼리 아니에요. 아프리카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없는. 어떻게 가져왔어? 그걸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교역을 한 건가요? 백제는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 지역, 캄보디아를 비롯한 이런 지역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또 하나는 당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나라는 세계제국이라서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 여러 지역 타고 다 하니까 이 당나라에 있는 낙타나 뭐 코끼리 이런 걸 보고서 들어와서 또 이제 그랬을 수도 있죠. 재밌다, 재밌어.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의자왕과 관계에 대해서일 거 아니에요? 맞네. 그러네. 이제 까먹고 관계가 있었네. 있는데 의정이 이게 썼나? 어느 시대 건가 하면은 의자왕의 시대에 이제 외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내 대신이 이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는 사람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백제에서. 선물로. 외에서는 진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와, 백제는 다른데? 백제에서 온 바둑판 봤어? 대박. 백형들이 만든 거 봤어? 기가 막혀. 돌 봤어, 돌? 당시에 외가 약간 양쪽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제랑도 친했는데 신라랑 이제 살짝 친해지려고 하는 걸 의자왕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하면서 선물로 줬던 게 저 바둑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삼국의 정세에서 그 외가 캐스팅 보드를 주게 됐네. 강력한 힘은 없지만 얘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맞네. 힘의 균형이 팽팽하니까. 그거 중요하지.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하필은 바둑판이었을까요? 이 선물을 줄 때는 사실 가격도 가격인데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이게 바둑을 즐겼던 나라가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한중일하고 티벳 네 나라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일본이 이제 바둑을 배운 경위가 당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백제에서 배웠거나 한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 중에 이제 두 번째 백제가 전해줬다를 따르면 뭐 이런 의미였겠죠. 이제 우리 좋은 시간 보냈잖아. 우리 원대원 1대1 팟도 하고 그래. 우리 즐거웠잖아. 그래서 내 마음 알지? 우리 좋은 시간을 기억해 하는 그런 의미였겠다. 진짜 프렌드였네. 프렌드십으로.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외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딱 지도를 봐도 그렇지만은 훨씬 중요한 건 당나라 같은데 당나라하고 백제는 어땠어요? 잘했나요? 의자왕이 당나라한테는? 그 백제와 신라의 대당 외교 그 비교적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표로 보니까 확실히 백제보다는 신라가 조금 더 당나라랑 가까운 것 같아요. 백제는 어떻게 보면 핸드메이드 이런 걸 좀 많이 줬는데 신라는 미녀를 주고. 그러니까 금총포 민영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와 좀 미녀. 슬프다 근데. 백제는 약간 이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네. 보통 명관계라고 해서 반짝반짝 겉에가 빛나는 그 갑옷이 있어요. 네. 예, 그 갑옷이라든가 뭐 철제 갑옷 이런 사람의 손이 많이 이제 타는 예, 네네. 그런 제품들이죠. 퀄리티는 이제 백제가 난데 약간 조공 횟수나 이렇게 물량적인 것들은 신라한테 좀 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당나라한테 밑보인 거 아니냐. 뭐 심지어 나중에 단교해요. 단절해요 외교를. 네. 백제가 신라를 의자왕대 열심히 공격을 해서 40여 성 이상을 이제 빼앗으니까 신라가 다급하게 구원 요청을 당나라에 했거든요. 당나라 황제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이제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말고 신라한테 뺏은 땅도 돌려줘라. 자, 이건 근데 백제가 사실은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6세기 중반부터 신라하고는 원수 사이였고 자기들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과정이었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이어온 하나의 그 자기 영토 회복 과정이었는데 이거 뭐 당나라 황제 한마디로 이걸 다 포기하고 심지어 영토까지 포기하라.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거죠. 결국 이런 과정에서 그 당과의 그 외교 관계가 파탄을 나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 옆에 신우이가 더 밉다고. 아니 근데 그렇지. 너무 심정은 알 것 같아. 원래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겨우 찾은 수복을 건데. 했는데 저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야 다시 돌려줘.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좀 뭔데? 열받긴 하지. 네가 뭔데 네가 나와. 뭔데 우리한테?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쟤한테 왜 그래? 사과해봐.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얘가 얘한테 핫도그를 받았어. 뇌물을 뇌물을. 그동안 더 많이 받았어. 그렇지. 내 핫도그는 그냥 핫도그였는데 걔는 모짜렐라 치즈 들어있어. 아 그럼 더 짜증나지. 그러네. 결국 백제는 신라 공격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예,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백제와 당은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것이 백제의 멸망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